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수법이 날이 갈수록 더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해커가 국내 기업의 위장 취업을 시도하는가 하면 우리 국민들의 신용카드 정보 1000여 건을 빼낸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북한 해커 얘기야 교수님이랑 상당히 많이 나눴는데 국내에 위장 취업을 하려고 했다. 이거는 또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긴 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이번에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북한의 실상은 이렇다라고 해서 알리는 기회를 가졌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일 조금 이런 게 있었어라고 좀 놀랄만한 이슈가 북한이 국내 기업에 어떤 취업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좀 나쁜 짓을 했다. 뭐 이런 걸 겁니다. 사실은 이런 일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있어 왔고요. 근데 원래 있었던 일인가요? 예전부터 국내 기업의 위장 취업 또는 해외 기업의 뭐 연변 사람이라고 그래서 또 위장 취업하는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번에 특이했던 것이 과거에는 주로 이제 프리랜서 스타일로, 그러니까 임시직으로 취업을 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임시직으로 프리랜서 스타일로 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던 것이 이번에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지사에 정식으로 취업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잡힌 게 조금 특이한 만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일을 같이 하다 보면 티가 날 법도 한데 티가 안 나나요? 이게 실제로 이제 해외 기업에 일할 경우에는 뭐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 한국말이나 북한말이나 뭐 똑같은 거고 또 국내 기업에서 취업해서 일한다 하더라도 요새는 이제 탈북자분들도 워낙 많고 또 연변에 계시는 분들도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있다라고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지 그걸 예전처럼 뭐 북한말 쓰니까 신고할 거야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워낙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이제 조선 쪽이나 이런 분들이 워낙 많이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뭐 비슷한 케이스인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기자들에게 직접 공유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국정원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원래 추구하던 게 우리는 음지에서 일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 어떤 소통하는 기능이 굉장히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북한이다. 그러면 또 범인 못 잡았으니까 또 북한 탓하네. 또 누굴 뭐 하라고 그러면 막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몇 년 전에 대국민 어떤 소통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판교에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자분들을 모셔서 여러 가지 북한 관련한 건을 브리핑한 거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주 바람직한 거라 보고 앞으로 이런 어떤 사이버 안보 협력센터를 통해서 뭐 외국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와 소통하는 것들을 보다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국정원 통해서 북한 특히 이런 해커 관련된 건 이따가도 여쭤볼 테지만 개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보가 공유된다는 거는 상당히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는 그 위장 취업을 해서 뭐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좀 자연스러운 그런 경우라고 했는데 북한 해커들이 이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일단 뭐 제일 큰 건 외화 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은 뭐 이렇게 돈을 그렇게 잘 버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어떤 뭐 핵무기 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재도 되게 심해졌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인력이 이 외화벌이의 수단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해커 그러면 이 해커들이 이제 뭐 어떤 나라, 어떤 시스템을 공격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북한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무슨 공작 자금을 대가면서 어떤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팀을 짜서 그 해킹 팀이 이제 외국에 가게 되면 자기네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일정 부분 수익을 만들어서 본국으로 또 보내줘야 됩니다. 아, 지원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오히려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송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화벌이의 어떤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통은 위장 취업에서 받은 돈의 한 90% 정도를 네. 다 북한으로 보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에서는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막 쏘잖아요. 네. 그럼 우리 궁금한 게 쟤들은 도대체 저 미사일 만드는 돈을 어디서 벌어? 네. 뭐 이러잖아요. 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미사일 개발 자금에 옛날에는 한 3분의 1 정도가 네.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해킹 인력이 벌어서 조달했는데 3분의 1. 네, 지금은 2분의 1, 50%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해킹을 통해서 번 돈이 해킹 및 IT를 통해서 네, 번 돈에 네. 번 돈을 본국에 보내서 네. 미사일 개발 자금의 50%까지를 충당한다. 네. 이렇게 얼마 전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상당히 많은 충당을 액수죠. 해주는 네네,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해커들 입장에서 왜 이렇게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담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해외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서라는 얘기를 저번에 해주셨고 그리고 생활비도 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상상 이상으로 돈을 또 많이 버는 해커도 있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얼마나 버는 건가요? 그러니까 해커들이 얼마를 번다 네. 이렇게 딱 짧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언론 보도는 뭐 한 명이 3억 8천만 원을 뭐 네, 매년 번다 뭐 네, 이렇게도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비용이거든요. 그 돈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돈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벌어들였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인터넷 뱅킹이나 암호화폐를 해킹해서 네. 이 돈을 벌어들였을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이제 개인 정보를 탈취해서 그걸 팔아서 이 돈을 벌어들였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벌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로 굉장히 뛰어난 해커의 경우에 이 정도 액수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뭐 CNN이나 네. 이런 미국 방송들을 보면 해커 중에서 백만장자들 1년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해커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 미국인인가요? 거기는 전 세계의 전 세계, 이제 해커들을 대상으로 아. 취재해서 발표를 하죠. 어쨌든 해커들이 그만큼 이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해커의 경우에. 네, 북한 해커들도 그런 걸 통해서 나라에다가도 돈을 보내고 그 돈으로 또 미사일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이렇게 거죠. 이제 하는 거군요. 근데 이제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공급망 공격을 통해서 가상화폐 탈취를 시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일단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공급망 공격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여쭤볼게요. 일단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공격과 네. 공급망 공격은 조금 분리시켜서 네. 얘기를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급망 공격, 뭐 영어로는 supply chain attack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해커가 연합뉴스 TV를 공격하고 싶어요. 네. 연합뉴스 내부를 해킹해서 네. 정보를 막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연합뉴스 TV에는 굉장히 유능한 보안 인력들이 있어서 방어를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길 도대체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잘 봤더니 연합뉴스 TV 내부에서는 전자결제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전자결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 회사에 위장 취업한다든가 네. 아니면 그 회사를 공격해서 전자결제 소프트웨어에다가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숨겨놓는 겁니다. 그럼 그게 그대로 연합뉴스 TV 내부로 들어가겠죠.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연합뉴스 자체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정보도 해킹을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어떤 업체에 그렇죠. 그런 소프트웨어를 그렇죠. 쓴다라고 하는 걸. 그걸 공급망 공격이라고 그러고요. 네. 옛날에는 북한 같은 경우에 군이나 아니면 정부 사이트를 직접 공격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보안 수준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공격하기가 어려우니까 정부나 군의 어떤 부품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를 해킹하거나 네. 해당 업체에 위장 취업을 해서 그 안에 해킹 프로그램을 들어가게끔 하는 겁니다. 이걸 공급망 공격 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실제로 이 공급망 공격을 암호화폐 탈취하는데 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라든가 네. 뭐 이런 곳에 납품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그 소프트웨어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놓는 거죠.
뭐 한 업체가 사실은 모든 다른 관련된 업체들을 관리할 수는 없는 없죠. 노릇이니까 그런 이제 빈틈들을 좀 찾아서 노려간다는 얘기군요. 이게 뭐 수직 계열화가 되지 않는 네, 이상은 네. 외부 소프트웨어나 어. 외부 부품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나라 제품이 해외에도 많이 가지만 네. 뭐 100%다 우리나라가 혼자 만드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망 공격이 요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뭐 탱크라든가 전투기 같은 게 납품될 때 네.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네. 그럼 소프트웨어들 개발하는 업체 그리고 그 업체의 사장 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첩보 보고서가 별도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 업체 아니야? 그러면 네. 그걸 전부 다 배제시킵니다. 배제시키고 이거 하나하나 검증하려고 해도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힘든데 일반 기업들 차원에서는 더 힘든 부분이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들어보니. 네. 우리 미국에서 화웨이 장비 빼내는 것도 네. 일종의 공급망 공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하와이를 빼냄으로 인해서 통신 장비 안에 네. 중국의 장비가 들어가면 네. 야 여기 해킹 프로그램이 묻어 들어올 수 네.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공급망 공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일단 북한 해커들이 공급망 공격을 통해서 뭐 가상화폐를 탈취할 수도 있는 건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을 뭐 해서 거래소를 네. 공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러면 그건 이제 그런 식으로 탈취를 하는 거고 가상화폐를 모아서 이거를 또 현금화하는 네. 게 필요로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불법으로 탈취하는 거를 현금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단 말이죠. 네네. 이것도 해킹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가상화폐라고 하는 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네. 그냥 뭐 교환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꾸 북한의 미사일 어떤 개발 자금에 네. 자꾸 들어가니까 미국이 이 암호화폐 자체에 대해서 가상화폐 자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익명이기 때문에 환전하기가 되게 쉬우니까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들,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 확인을 반드시 해라. 그래서 그 시원이 불확실하면 네. 그거 교환해 주지 마. 네. 그리고 송금도 할 수 없게 해.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을 트래블 룰이라고 얘기합니다. 트래블 룰. 예, 여행할 때 하는 트래블, 네. 규칙할 때 하는 룰, 그래서 트래블 룰입니다. 네. 그래서 송금자나 수신자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라.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 나라들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엄밀하게 확인하지 않거든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뭐 러시아라든가 네. 뭐. 그래서 그런 나라에 가서 얼마든지 환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믹서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믹서요. 믹서는 네. 이렇게 뭘 막 갈아서 섞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믹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믹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네. 내 암호화폐를 다른 사람의 암호화폐하고 섞어서 추적하지 못하도록 자금 세탁을 해주는 걸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믹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거치면 자금 세탁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범죄자를 돕는 또 다른 범죄 뭐 본인들은 이제 업체. 프라이버시 보호 기업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런데 범죄자들을 돕기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믹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블렌더와 토네이도 캐시라고 하는 믹싱 서비스를 네. 제공하는 기업을 제재했던 사례가 있고요. 최근 3월에는 칩 믹서라고 하는 어떤 믹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제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업이 2017년 8월 이후에 30억 달러 이상의 불법 암호화폐 거래를 네. 불법 세탁했다. 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죠. 와, 상당한 비용이네요. 천문학적인 액수죠. 네. 거기에 이제 어떤 나라의 해커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또 밝혀내기가 어렵긴 그렇죠. 하겠네요. 그 안엔 또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북한 해커들이 충분히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걱정되는 이야기가 좀 흘러나온 게 북한 해커들이 우리 국민의 신용정보 1000건을 빼내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이거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뭐 외국
기업에 취업한다. 네. 뭐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취업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신분을 위장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런 개인 정보들이 활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려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비슷하다라면 네. 그리고 요새는 사실은 뭐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는 뭐 온라인으로 신원 확인 그냥 하거든요. 서류 온라인으로 네. 주고받고 네. 그냥 화상 통화 정도로 얼굴 확인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나랑 어떤 인상 차이가 비슷한 어떤 그런 주민등록증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만 구할 수 있으면 얼마든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보면 인터넷 뱅킹에서도 네. 남의 신분증으로 네. 신분을 위조해서 뭐 얼마를 탈취해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위장 취업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근데 이미 개인정보 많이 유출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이용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업데이트된 정보를 이번 그 신용 정보로 빼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0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을 좀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주민등록증도 다시 이제 갱신을 왜냐하면 사진을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 그래야지 이제 이게 범죄에 이용되지 않는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그 북한에서 또 다른 이슈가 김영철 총정찰국장이 복귀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디도스 공격을 좀 지시를 했다고 알려져 네네네.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제 핵실험 이후에 다시 그런 같은 패턴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해커들의 이제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할 수 있겠죠. 네. 이 양반은 뭐 77 디도스 공격도 네. 지시를 했고 뭐 네. 이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누가 오든지 간에 북한은 이런 해킹 인력들을 잘 활용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막 지금 해킹 공격은 지금 뭐 김정은이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 기반을 만든 건 아버지 때입니다. 네. 김정일 시대 때 이미 이런 해킹 인력이라든가 이런 기반 인프라는 다 갖춰놨다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실제로 북한에서 이제 교지라고 그러죠. 그 수령이 이제 인민들한테 내려놓는 어떤 교지 같은 거. 그러면 뭐 인터넷은 총이다. 예, 뭐 남한 전산망을 뭐 손금 보듯 하라. 네. 뭐 이런 교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김정일 때 토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지금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다른 나라 중에서 좀 본받을 만한 나라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네.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그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정부에서 장학금을 줘가면서 학생들을 양성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 학교에 있는 사이버 국방학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명을 뽑아서 장학금을 주고 잘 키워서 군에 7년 복무를 시키는 겁니다. 네. 이제 소위로 네. 예편을 해서 장교로 이제 근무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군이 이게 굉장히 단축됐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활용도는 자꾸 높아지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하고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인력을 양성해도 우리나라는 지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공격보다는 전원 수비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공격보다는 사실은 수비가 훨씬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네. 우리는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하고 똑같은 수의 인력을 양성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근데 두 번째로는 지금 군 복무 기간이 되게 줄었고 네. 사병 월급이 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 군대 안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ROTC도 미달되는 판에 7년을 군에서 복무하라 네. 그러면 그걸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 지원 인력들이 줄어가는 거예요. 저희 학과도 마찬가지인 네.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북한은 이게 공산주의 국가라서 네. 똑똑한 애들 보고 너 이거 해. 그럼 그걸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똑똑한 애들은 의대에 가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일단 그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한 건 좋지만 막으려고 하면은 또 여기에 대한 또 대비책과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현실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